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된 후 나는 남편이 남긴 퇴직연금이나 제주도에 있는 우리 별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명확한 지시가 담긴 메시지가 왔다. 짐 싸기 시작하세요. 이 집 팔렸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물건이 아니었다. 남편 이강석 씨의 장례식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3년 전부터 이미 눈물이 마를 대로 말라버렸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이 집에서 나 말고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였다. 사람들이 와서 국화꽃을 바치고 의례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나는 아들 민준이가 가장 앞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너무나도 평온했다. 검은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가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그게 단지 휴대폰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문자 메시지 답장을 하느라 바빴다. 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은 그의 아내와 연락하고 있었겠지. 내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마치 연설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는 마치 프로젝트를 막 끝낸 매니저처럼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나는 이 넓은 집에 홀로 남았다. 너무나 고요했다. 남편의 방에서는 아직도 약과 파스 냄새가 났다. 나는 침대 한쪽에 앉아 남편이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꼭 쥐었다. 그 안에는 그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서류들과 나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서연아, 모든 걸 민준이에게 주지 마라. 그 애는 변했다. 내가 너무 무르게 대한 것 같아 미안하지만 네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 제주도 집,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나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창밖의 밤하늘은 나처럼 숨을 참고 있는 듯했다. 그때 나는 남편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냈다. 차를 끓이고 난초에 물을 주고 더 이상 주인이 없는 침대 시트를 정리했다. 집은 텅 비었지만 동시에 평온했다. 남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도 그의 지친 한숨 소리도 없었다. 오직 집안 구석구석에 매달린 추억만이 존재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나쁜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화창한 날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어머니, 짐 싸기 시작하세요. 이 집 팔렸어요. 다음 주에 어머니 짐 가지러 갈게요. 아들 민준이었다. 허락도 없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안부도 없이. 내가 동의하는지 묻지도 않고 남편이 첫 월급부터 퇴직할 때까지 모아지은 이 집이 내 동의도 없이 팔려버린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함께 페인트를 칠했던 벽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주 느리지만 가득 찬 미소였다. 나는 이미 짐을 싸두었, 옷도, 책도, 남편이 거실에 걸어둔 낡은 그림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류들, 이 집의 등기 서류, 퇴직연금 증서, 유언장 사본, 그리고 남편이 수십 년간 몰래 모아온 자금이 담긴 통장 내역들이었다. 민준이는 몰랐다. 내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남편이 유산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민준이는 항상 말을 잘랐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굳이 서류 같은 걸로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들은 저 하나잖아요. 그리고 늘 그랬듯 남편은 너무 쉽게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 알았다. 우리 등 뒤에서 웃으며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예전에 내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을 때 그 애는 집에 공증인을 데려온 적도 있었다. 내가 증여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다행히 그날 남편이 일찍 퇴근했다. 남편의 서재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주도에 있는 우리 별장의 등기부 등본 사본도 있었다. 그 집은 민준이 앞에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손녀 하나가 할아버지는 왜 자꾸 혼자 제주도에 가세요? 라고 물었을 때도 나는 그저 해를 보러 간단다 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나는 남편의 책상에 앉아 작은 지도에 붉은 십자가로 표시된 해변가 땅을 정리했다. 그 아래에는 남편의 손글씨가 있었다. 세상이 더 이상 공평하지 않을 때 박서연에게 이제 나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은 더 이상 공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준비해둔 곳으로 가서 그동안 내가 조용히 간직해왔던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날 민준이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는 복사키를 손에 들고 문 앞에 나타났다. 걸음은 빨랐고 시선은 조급했다. 마치 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듯이, 마치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찾으러 온 것처럼. 어머니, 아직 짐 안 싸셨어요?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나는 부엌 문턱에 서서 찻잔을 들고 있었다. 왜 이 집을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팔았니? 그는 작게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드라마 좀 그만 찍으세요. 이 집은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커요. 게다가 제가 다 처리했잖아요. 공증 절차도 끝났고 매수자는 입금만 하면 돼요. 나중에 제가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나는 손에 떨림을 참았다. 오피스텔, 4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고 수많은 상처를 인내로 꿰매온 나에게 노숙자처럼 오피스텔을 제안하다니. 그리고요, 어머니, 그는 매매 계약서가 든 서류철을 열며 말을 이었다. 집한 돈 일부는 투자로 돌리고 나머지는 하나 학비로 쓸 거예요.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그의 문장 어디에도 질문은 없었다. 모두 일방적인 명령과 결정뿐이었다. 민준아,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지막으로 엄마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 게 언제니? 그는 공허하게 웃었다. 어머니, 지금 감정 노름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논리죠. 어머니 혼자 사시고 집은 팔렸고 돈은 쓰는 거죠. 끝.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가 태어나 내 품에서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내가 바라보던 그 눈. 이제 그 눈은 돌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알겠다. 내가 말했다. 다음 주에 나가마. 그는 안도하는 듯 보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드디어 이해해 주셨네요. 짐 옮길 사람 보내드릴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필요 없다. 이미 짐은 다 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그는 몰랐다. 내가 싼 짐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애가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나의 미래 전부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가 다녀간 다음 날, 나는 미리 연락해둔 용달차에 여행 가방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기사는 젊고 친절했으며 질문이 많지 않았다. 내가 원하던 바였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으면 했다. 특히 민준이는. 밖에서 보면 그 가방들은 월세방으로 이사가는 평범한 과부의 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옷이나 보석이 들어있지 않았다. 첫 번째 가방에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소유자 명의를 몰래 변경해둔 이 집의 등기부등본 사본. 물론 민준이가 아니라 그가 절대 상상도 못할 사람의 이름으로. 두 번째 가방에는 재무서류, 남편의 퇴직연금 통장, 내가 다른 은행에 숨겨둔 예금 증서,
그리고 작은 설계도와 오래된 사진, 수년간 충직하게 별장을 관리해온 관리인의 이름이 적힌 남편의 낡은 제주도 별장 기록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방에는 내 개인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믿고 맡길 수 없었던 것들. 그 중에는 내가 병상에 누워 입이 마비되고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때 민준이가 서명을 받아내려 했던 위임장 위조사본도 있었다. 그때 나는 침대 옆에 서 있는 그를 보았다. 손에는 펜, 뒤에는 공증인,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민준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만약 남편이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더라면 차창 너머로 나는 그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젖을 먹이고 울었던 곳. 예전에는 이 집이 내 여생을 보낼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아니었다. 이 집은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차가 출발하기 전 나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민준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오늘 밤 돌아갑니다. 집 문 열어두세요. 민준이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박 사장님. 나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껐다. 그날 밤부터 나는 사라졌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시 세우기 위해 떠난 것이다. 내 아들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바로 나의 자존심을. 그날 밤 제주도로 가는 여정은 두 개의 삶을 건너는 것 같았다. 상처와 후회로 가득한 오래된 삶. 그리고 아직 비어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 나는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았다. 밖에는 구름이 어두운 밤하늘 사이에서 하얀 천 조각처럼 펼쳐져 있었다. 내 무릎 위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낡은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다시 봉투를 열 때 손이 떨렸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날카로운 그의 필체를 보았다. 한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연아,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아들이라 해도 함부로 믿지 마라. 하지만 네 직감은 믿어라. 제주도 집은 지켜. 그곳이 네가 다시 일어설 곳이야.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남편은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너무 말이 없었고 너무 속으로 사귀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 경계해야 하는지 아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는 내가 감히 인정하기도 전에 민준이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에 민준이는 착하고 똑똑하고 순종적이며 조금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 하지만 유라와 결혼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유라가 나쁜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야심이 있었고 호화로운 삶에 목말라 있었다. 그리고 조용했던 민준이는 서서히 그 흐름에 휩쓸렸다. 사기성 투자 대출부터 시작해 고급 외제차 할부.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 집을 언제든 팔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게 되었다. 남편은 첫 심장마비가 오기 전날 밤 내게 말했었다. 나중에 내가 없으면 모든 걸 바로 민준이에게 주지 마. 그래, 이제 어린애는 아니지만 믿을 만큼 어른도 아니야. 그때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이잖아요. 라고 대답했고 남편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이야. 비행기는 새벽녘에 착륙했다. 제주도의 공기는 아직 이슬에 젖어 있었다. 중년의 한 남자가 낡았지만 튼튼한 차를 몰고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사장님, 제주도 우리 별장 관리인이었다. 충직하고 과묵하지만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가 차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별장이 있는 섬동 쪽 해안의 어두운 길을 달렸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해변 너머로 첫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다. 집은 현무암 벽의 넓은 창문, 앞에는 커다란 플루메리아 나무가 서 있었다.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하나 있었다. 나를 맞이하는 고요함이 다르게 느껴졌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아늑했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베란다에 섰다. 감시받는 느낌 없이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나는 약한 과부가 아니었다. 나는 박서연이다. 그리고 여기가 내 무대의 시작이다. 그날 아침 내 손에 들린 커피는 썼다. 하지만 솔직했다.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합법적이고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이 되찾으려는 내 의도만큼이나. 돌집 거실에서 박 사장님이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다. 모든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고인이 되신 사장님 지시대로 5년 전부터 조용히 처리해 두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철을 열었다. 제주도 별장의 소유권 증서. 남편이 몰래 사두었던 집 뒤에 작은 땅, 2필지의 등기 서류. 심지어 이 부동산 유지 관리비를 위한 특별 계좌도 있었는데 그 명의는 내 하나뿐인 손녀딸의 이름이었다. 하나는 이제 겨우 9살이지만 부모의 더러운 게임에 물들지 않은 유일한 아이였다. 무지개를 그리고 보라색 펜으로 내게 편지를 쓰는 아이. 아빠는 계속 바빠요. 그래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할머니 혼자 계시지 않게 기도할게요. 나는 그 작은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깔끔하게 접어서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날, 나는 제주시의 한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나를 바로 알아본 백발의 여성이 나를 맞았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서연 여사님, 하나의 이름이 이 부동산의 주된 소유자가 될 겁니다. 물론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의 감독하에 있겠지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리 후견인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법무사는 눈썹을 치켜떴지만 묻지는 않았다. 프로다웠다. 나는 서류에 하나씩 서명했다. 내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 나는 야외 정자에 앉아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메시지 앱 하나만 설치된 비상용 휴대폰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타자를 쳤다. 강희야, 캐나다에서 멀리 있겠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 하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민준이로부터 지켜야 할 큰 것이 있어. 나는 휴대폰을 닫고 머리를 기댔다. 민준이는 남편의 유산이 처음부터 온전히 자신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단지 신분 때문에 상속인이었을 뿐. 하지만 남편의 사랑과 믿음은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이제 그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민준이의 것이 아니었다. 이 집은 예전에 남편이 2달에 한 번씩 들르던 임시거처에 불과했다. 그는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집이 도피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점 더 믿을 수 없게 변해가는 세상으로부터의 마지막 보호막. 이곳에서의 내 나날은 평온했지만 공허하지는 않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야자수와 히비스커스 꽃이 자라는 뒷마당으로 걸어갔다. 바닷바람이 내가 그동안 남몰래 그리워했던 짭짤한 냄새를 가져다 주었다. 박 사장님 부부는 나를 가족처럼 돌봐주었다. 그들은 선을 알았고 상처를 알았다. 그들은 또한 이 집이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낡은 라탄 의자에 앉아 나무 천장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희미한 샹들리에를 바라보았다. 나는 과거의 한 목소리를 재생했다. 남편이 서재, 책상 서랍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에 담긴 목소리였다. 만약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서연아. 너무 말이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나아가야 할 때를 안다고 믿어. 이 집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당신과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우리의 유일한 핏줄을 위한 보호 계획이야.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길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이 집은 지켜져야만 했다. 민준이의 재무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의 가게에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팔려나가는 부동산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 또한 영원히 숨어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깥 세상이 나를 불렀고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도착한 지 일주일 후 박 사장님이 알렸다. 사모님, 어떤 분이 사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했는데 사모님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민준이는 내가 연락이 닿지 않자 패닉에 빠졌을 것이다. 그는 분명 그 집에 찾아갔을 것이다. 열쇠가 바뀐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는 시간과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패배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올 것이다. 그는 화를 낼 것이고 나는 여기서 그를 기다릴 것이다. 그가 전혀 몰랐고 앞으로도 절대 가질 수 없을 이 집에서 민준이는 해가 거의 다졌을 때 도착했다. 그가 빌린 렌터카 소리는 이 작은 시골길에는 너무 사치스러웠다. 그가 헝클어진 얼굴과 구겨진 비싼 셔츠, 텅 빈 눈빛으로 내렸을 때 먼지가 날렸다. 여정의 피로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제주도 집 문 앞에 서서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건물을 쳐다보았다. 박 사장님이 천천히 대문을 열고 뒤로 물러섰다. 나는 베란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분히 앉아서 여기가 어머니가 숨어있던 곳이군요.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짓 하나로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민준이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방을 훑었고 평가했지만 감탄이 아닌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이 집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넓고 가치 있으며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 아주 멋지게 한 방 먹이셨네요. 몰래 자산을 숨겨두고 아버지조차 이 얘긴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는 반쯤 소리치듯 말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 아버지는 네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네가 주식 투자에 바빴던 것처럼 말이다. 민준이는 웃었다. 쓰디쓰고 초조하며 오만함으로 포장된 두려움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어머니, 일부러 그러셨죠. 일부러 저를 탐욕스러운 놈으로 보이게 만드시려고. 널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건 내가 아니다. 민준아. 너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한 거지. 그는 거실의 낡은 라탄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저 그 집 팔아야 해요. 그 돈이 필요해요. 제 사업이 망했어요. 유라는 이혼하자고 하고 하나는 엄마 따라갔어요.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침묵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오래된 상처를 열게 될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네가 이렇게 될 줄 아셨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일어나 선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와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네가 예전에 나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하려 했던 위임장 사본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방에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에 찍힌 짧은 CCTV 영상도 있었다. 네 아버지는 모든 걸 보셨다. 네가 공증인을 내 병실로 데려왔을 때도 내가 아파서 말을 못할 때 말이다. 기억나니? 민준이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널 경찰에 신고하지도 쫓아내지도 않으셨다.
하지만 너에게 결코 말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지. 나는 공증인에게서 받은 새로운 서류, 공식 유언장, 사본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부동산과 퇴직연금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완전히 이전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에게. 공식 후견인은 캐나다에 사는 남편의 여동생 이강희.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민준아. 우리가 널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나는 그가 할 말을 잃고 변명도 위협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아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같은 사람은 자산 하나를 잃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든 계산을 끝내지 않았다. 그날 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다. 번개가 언덕 너머에서 가끔 번쩍였다.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밤 공기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민준이는 여전히 같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흠뻑 젖었지만 비 때문이 아니라 땀과 두려움, 그리고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자존심의 잔해 때문이었다. 그는 나를 붉어진 눈으로 쳐다보았다. 우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자격 없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군요. 친아들을 손녀 때문에 버리시고요. 나는 천천히 그의 앞에 앉았다. 버려진 게 아니다, 민준아. 너 스스로 책임감과 존경심, 그리고 내 가족으로부터 너 자신을 놓아버린 거지. 그는 비웃었다. 가족이요? 제가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 했는지 아세요? 하나를 위해서였어요. 그의 좋은 학교 보내고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넌 다른 모든 것을 희생했지. 내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넌 병상에 누운 내 아버지를 희생시켰고, 내가 버려진 물건인 양이사가라고 요구하며 나를 희생시켰다. 넌 정직함을 희생시켰어, 민준아. 그리고 하나는 그걸 알아. 그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일어나 부엌 근처 작은 테이블에서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이틀 전 남편의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한 편지였다. 그동안 몰래 나와 연락을 주고받던 남편의 동생 강희를 통해 하나가 보낸 손편지였다. 할머니, 아빠가 집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엄마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저는 할머니만 믿어요. 아빠가 다 가져가는 거 싫어요. 할머니 집이 계속 할머니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자꾸 화만 내요. 저는 지쳤어요. 나는 그 편지를 민준이 앞에 놓았다.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러다 그는 버티려 애썼다. 어린애는 오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 오해가 아니다, 민준아. 그건 깨달음이야. 네가 삶을 마음이 아닌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네가 버린 바로 그것. 그는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 이거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 걸 수 있다고요. 제가 변호사도 없는 줄 아세요? 나는 작게 웃었다. 수년 동안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웃음이었다. 가져가려무나. 하지만 그 변호사가 내가 마비되었을 때 네가 어떻게 위임장을 위조했는지 설명할 만큼 유능한지 확인하거라. 마지막 유언장이 공식 공증인과 2명의 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되었고 등기소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라. 민준이는 침묵했다. 내 친딸의 이름으로 된 합법적인 유산을 법정에서 맞서 싸우고 싶다면 그렇게 하렴. 하지만 하나가 다시는 너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으리라는 건 각오해야 할 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정말 이 전쟁을 선택하신 겁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작한 건 내가 아니다. 그는 뒤에서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빗소리가 그를 맞이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발걸음을 삼켜버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안도해서가 아니라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햇살이 아니라 비상용으로만 쓰는 휴대폰 소리에 잠을 깼다.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저희는 법무법인 프라나 아우레칸입니다. 저희 의뢰인 이민준 씨께서 손녀 이하나 양의 이름으로 된 자산 증여 및 이전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박서연 여사님의 초기 조정 절차 참석을 요청합니다. 내 눈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나는 민준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흑백으로 인쇄된 글자를 읽는 것은 여전히 가슴을 베었다. 나는 수수한 갈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묶고 혼자 덴파사르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로 갔다. 차갑고 지나치게 깨끗한 유리방에서 나는 3명의 젊은 변호사와 내가 한때 아들이라고 불렀던 한 남자, 민준이 앞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턱은 여전히 치켜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 모든 걸 취소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늦었다. 가족의 집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건 너였다. 아버지가 아프실 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너였다. 그리고 2주 후에 너는 할아버지의 유산인 논을 팔아 차를 샀지.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철을 열며 말을 끊으려 했다. 저희는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 대해 조용히 해요. 내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당신들은 이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는 저를 악당처럼 만들고 계세요. 저는 단지 궁지에 몰렸을 뿐이에요. 사업이 망했고 이제 저한테는 아무도 없다고요.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게 문제야. 너는 이 모든 것을 비상금으로 여겼지. 네가 태어난 곳도 내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도 내 어머니가 늙어가는 곳도 아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네가 핑계로 삼는 그 아이 하나. 너는 심지어 유라와 호텔에서 싸우느라 이틀 동안이나 그 아이를 가사도우미에게만 맡겨두고 떠난 적도 있었지. 넌 잊었겠지만 나는 아니란다. 방 안의 소음이 멎었다. 변호사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민준이는 마침내 예전의 사랑으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남자의 자네 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분노 없이 오직 솔직함만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서명도 합의도 없이 방을 나섰다. 조정도 타협도 없었다. 밖은 하늘이 맑았지만 나는 여전히 공기 중에 비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제주도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아직 비를 쏟아내지는 않았다. 공기는 무언가를 참는 듯 무거웠다. 거실 테이블에는 내가 아는 법무사의 도장이 찍힌 하얀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직접 배달된 것으로 남편이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나조차도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야 알게 된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것이었다. 나는 봉투를 집어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장 원본 사본이 들어 있었다. 예전에 집에서 함께 작성했던 버전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4개월 전에 혼자 서명한 최종 버전이었다. 2명의 증인이 있었고 공증인이 있었으며 서명 당시 그가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직접 쓴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었다. 첫째, 유산은 민준이가 그의 어머니를 임종까지 모실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둘째, 가족의 유산인 주요 부동산은 어머니의 동의 없이 팔 수 없다. 만약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상속권은 무효가 되고 대리 상속인인 장손녀 이하에게 이전된다. 다시 읽을 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명확하고 단호하며 반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모두를 어겼다. 민준이는 그 조건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위반했다. 그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았다. 그는 나를 강제로 이사시키려 했다. 그는 가장 깊은 슬픔의 순간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고 오직 자신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몫을 챙기기 위해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쓰던 작은 서재에 앉았다. 그 유언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남편이 마지막으로 경원에 가기 전날 밤 내게 건네주었던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거 먼저 열어보지 마. 하지만 민준이가 변하기 시작하면 이게 필요할 거야. 나는 약간 떨리는 손가락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하나의 폴더 안에는 대화 녹음 파일, 사진, 거래 증거, 민준이가 내가 아플 때 몰래 준비했던 위임장 위조 사본이 들어있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가 침묵했던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민준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었고 민준이가 정말로 법에 맞서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하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거기서 하나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남편의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다. 나는 이 싸움이 단순히 유산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고 하나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일한 진정한 유산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도, 심지어 친아버지조차도 그 아이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유언장이 내 손에 들어온 다음 날 소식이 왔다. 민준이가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더 이상 조정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나왔다. 증여 취소 소송, 상속권 주장, 그리고 가장 역겨운 것은 내가 남편이 떠난 후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비난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깊이 나를 찔렀다. 내 아들, 내 피와 살이 자기 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후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결정의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공식 문서에 썼다. 나는 그 소장을 읽으며 웃었다. 우스워서가 아니라 비극적이어서. 민준이는 이미 바닥을 쳤고 여전히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과거 남편의 장학 프로그램 수혜자였던 다르사라는 젊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소를 제기했다. 우리는 단지 증여와 유언장의 합법성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공격했다. 영상 증거,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음성 녹음. 예전에 너무 잔인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꺼내야만 했다. 첫 재판정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다. 민준이는 비싼 정장을 입고 유명 로펌의 변호사 3명과 함께 왔지만 지쳐 보였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함으로 공격하지 않고 용기로 포장한 패닉의 잔해로 공격했다. 판사는 눈썹을 치켜뜨며 유언장을 읽었다. 상속 조건은 명확하며 피고에 의해 위반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여전히 주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합니까? 민준이는 침묵했다. 그의 변호사가 원고 어머니의 감정 상태와 슬픔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 대해 빙빙 돌려 대답하려 했다. 그때 다르사가 일어섰다.
그는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고 재판정의 작은 모니터에 짧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작년의 영상이었다. 민준이는 내가 마비되어 누워있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명만 하세요. 어머니, 나중에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쉬워요. 침묵.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재판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제주도 집으로 돌아와 라탄 의자에 앉아 창밖의 고요한 어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오늘 밤은 진실이 내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내 방에서는 박 사장님이 오후 찻잔 아래에 놓아둔 작은 편지를 발견했다. 그의 글씨체는 단정하고 깔끔했다. 하나 어머님이 아내를 통해 전화했습니다. 사모님과 직접 통화하고 싶어 했지만 아이가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제가 나중에 꼭 할머니 집 지켜드릴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아이, 내 어린 손녀는 38살인 자기 아버지보다 사랑과 책임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모두가 유산을 두고 다툴 때 하나는 단지 이 집이 자산이 아니라 돌아올 곳으로서 계속 서 있기를 바랐다. 내일은 다음 재판이 열린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직 꿰매지 않은 상처가 많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서류와 영상, 법적 증거뿐만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목소리,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났을 때 그녀가 일어설 때의 힘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은 단지 집에 관한 것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존심, 진실, 그리고 민준이가 처음으로 나를 존경심 없이 쳐다보았을 때부터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하나의 약속에 관한 것이다. 너는 어머니로부터의 가장 큰 유산이 땅이나 돈이 아니라 뒤늦게 찾아와 가슴 아픈 교훈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내일이면 세상은 늙은 과부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날 재판정은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지역 언론이 취재를 시작했고 작은 방송사 기자들이 밖에서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정말로 아들이 유산 때문에 어머니를 고소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든 채 안으로 들어섰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했던 회색 원피스가 이 늙은 몸에 단정하게 걸쳐져 있었다. 다르사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내 옆에서 걸었다. 반대편에는 민준이가 혼자 서 있었다. 변호사도 유라도 없었다. 오직 지친 두 눈과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뿐이었다. 그날 재판은 절정이었다. 판사는 담담한 어조로 판결을 읽었다. 하지만 그 모든 단어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서면 증거, 녹취록, 그리고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유언장에 근거하여 피고의 소송은 전부 기각한다. 상속권은 박탈된다. 방안은 고요했다. 분쟁 중인 모든 자산은 유언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의 감독하에 이 하나 양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선언한다. 나는 환호하지도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깊고 가득 찬 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동안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공기를 참아왔던 것처럼. 민준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처음으로 그는 변명하지도 소리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했다. 재판정 밖에서는 예고 없이 비가 내렸다. 나는 처마 밑에 서서 지붕에서 세차게 흘러내리는 빗물을 바라보았다. 그때 오른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할머니. 나는 돌아보았다. 구름이 그려진 노란 우산을 쓴 하나가 작은 몸으로 내게 달려와
허리를 꼭 껴안았다. 유라는 멀리 뒤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돌아서 가버렸다. 아빠는 안 왔어요? 하나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더니 그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아빠는 계속 거짓말해요, 할머니. 저 힘들어요. 하지만 아빠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더 이상 믿지 못하겠어요. 내 심장이 조여왔다. 아이들의 상처는 언제나 가장 조용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빗속을 함께 걸어 재판정을, 거짓말을,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리면 다시는 살 수 없는 유산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한 어른 남자를 뒤로하고 떠났다. 그날 밤 민준이는 도시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은 축축했고 등은 희미했으며 낡은 선풍기는 멈추지 않는 후회의 소리처럼 윙윙거렸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5살 때의 자기 모습. 내 무릎에 앉아 있고 남편이 우리 뒤에 서서 미소 짓고 있는 사진. 그는 몇 시간 동안 그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비로소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다. 우리 두 사람의 눈은 그를 희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성공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 이제 그가 스스로 파괴해버린 그 사랑. 그는 휴대폰의 오래된 메시지들을 열어보았다. 내게 보낸 수백 통의 메시지가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위협, 회유, 변명, 심지어 그가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거짓말에 거짓말까지. 하지만 그 어떤 메시지에도 가장 중요한 두 단어, 미안합니다와 감사합니다는 없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이 집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결코 돌보지 않았던 것들, 즉 신뢰, 존경, 사랑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새로운 메시지를 쓰려 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겠죠. 그래, 그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임시 보관함에 저장해 두었다. 그는 내가 답장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예전에 그의 배신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작은 서랍에서 그는 남편이 2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아직 아버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절대 계산만 할 줄 아는 남자가 되지 마라. 세상이 방향을 잃었을 때 기댈 수 있는 남자가 되어라. 그는 천천히 책을 덮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다른 곳 제주도 집은 부드러운 밤바람에 휩싸여 있었다. 하나의 방에서 아이는 인형을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가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두 여자가 있는 집 그림. 나와 아이가 그 앞에 서서 웃고 있었다. 나는 고요함 속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민준이의 모습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나는 하나가 환상 없이 보호자가 된다는 의미를 모르는 아버지의 이름을 숭배할 필요 없이 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후회는 민준이의 몫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앗아갈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제주도의 태양이 동쪽 수평선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바닷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며 소금과 플루메리아 꽃 그리고 내 삶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것. 바로 평화의 향기를 가져왔다. 나는 예전에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올 때 자주 입었던 낡은 원피스를 입고 집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내 무릎 위에서 하나가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플루메리아 나무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건 할머니, 이건 나,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왜 우리 둘만 있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하나는 작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둘만 서로를 지켜주니까요. 나는 아이를 껴안았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해서였다. 마지막 재판 이후 1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처음으로 죄책감이나 원망 없이 그를 내버려 두었다.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이 소유의 의미를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제 나와 함께 산다. 유라는 조용히 양육권을 포기하고 해외로 이주했다. 그녀는 거짓말하는 데 지쳤어요. 아이는 올바른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제주도 집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하나는 꽃에 물을 주고 책을 읽고 춤을 배우고 나무 책상에 앉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아빠에게 작은 편지를 썼다. 한 통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비밀 상자에 보관할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 내용을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평생이 걸릴지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서할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마당 끝에 서서 푸르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방 안작은 액자에 보관해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만약 언젠가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면 도망치지 마라. 세상이 너를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서서 침묵해라. 너는 그저 포기하지 않은 여자로 기억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나는 박서연, 늙은 과부. 피해자도 다른 사람 이야기의 조연도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자유롭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